안녕하세요. 저는 힐링그레이스 대표 김성은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재능을 분석해서 전문가로 양성해서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제공형의 사회적 기업이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논문 쓰기와 논문 검색과 쓰기 전략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영역은 아마 다 논문 통과.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자신의 통과율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통과율은 뭐 90 몇 %다, 100%다. 저희가 많은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좋은 논문이 뭐냐고 여쭤보면 교수님이 통과한 논문이라고 얘기하시죠.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은 그럼 통과한 논문이 과연 뭘까에 집중한 것 같아요. 통과한 논문. 그리고 저희가 11년 동안 분석했었을 때 통과한 논문의 핵심은 5글자예요. 지도 교수님이에요. 아마 석사를 한번 써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고 박사 학위 논문 때문에 고민하시는 연구자가 있으실 텐데 철저하게 더 많이 저희가 언급하는 거는 지도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할 텐데 까먹지 말아야 될 5글자, 다 까먹어줘야 될 까먹지 말아야 할 5글자는 지도 교수님이에요. 많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방법론이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통과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은 지도 교수님이거든요.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대표님 저 뭐 구조방정식으로 써야 될까요? 저 아니면 질적 연구로 진행해야 될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 답은 뭘 것 같아요? 지도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왜 논문 쓰기가 어려운지를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교수님, 저 논문 어떻게 써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교수님이 자기주도 학습 모르냐면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논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제적으로? 6개월? 1년? 1년도 사실 너무나 많고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논문을 진행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논문을 못 쓰는 게 아니라 3개월이랑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논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 욕망에 대한 문제 때문에 논문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논문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분이 있어요. 한 획을 그어야 되겠다. 처음 석사와 처음 박사에게 교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논문 심사 기준에 따라 한번 써봐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논문을 완벽하게 쓰려고 하시고 거기에 뭔가 여러분들의 욕망을 투여하시죠. 세 번째, 주제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2013년 기준으로 한 10만 건 정도의 논문이 등장하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웬만한 주제 다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의 연구에 참신함, 변별력이 뭐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통과를 안 시키죠. 연구 주제는 포화 상태인데 나에게 참신한 연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한번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방법을 확인해서 논문을 진행하게 된다면 논문을 빠르게 제한된 시간, 저희가 말하는 3개월 혹은 저희가 책에서 얘기하는 2.12개월, 2개월 안에 완성을 시킬 수 있는 논문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정보에 대한 부재는 논문 쓰기 절차를 파악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고속도로 이용하지 않으면 한 15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과 고속도로 이용하면 한 5시간 정도가 걸려요.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석사 때 논문을 썼다고 하면 아마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을 거예요. 왼쪽 삽질정신. 삽질정신 보시면 뭐부터 먼저 하나요? 연구 주제를 먼저 만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론과 이론적 배경을 작성합니다.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발달에 따라 AI,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이러면서 서론과 이론적 배경을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써서 교수님한테 가져가죠. 그럼 교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시 써와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또 교수님한테 가져가면 이론적 배경을 써서 가져가면 교수님 또 뭐라고 하세요? 다시 써와라 라고 하면서 리젝하시죠. 저희는 저 단계에서 리젝을 되게 많이 반복해서 리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상태에서 왜 자꾸 리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교수님의 멘트를 녹음해서 텍스트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을까요? 일단 다시 써와라가 가장 많을 것 같고 이론적 배경이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참고 논문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거 어디서 가져왔니? 측정 도구는 뭐니? 신뢰성이 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겠죠? 근데 저희가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너의 연구의 방향성이 뭐니? 그럼 왜 저 단계에서 너의 연구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서론과 이론적 배경은 논문을 완성한 다음에도 고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영역이다 1번. 서론과 이론적 배경은 논문을 다 완성하면 거의 고칠 수 없는 완벽한 영역이다 2번. 자, 정답은 말랑말랑한 1번이에요 1번. 서론과 이론적 배경의 경우에는 사실 연구를 다 완성한 다음에도
되게 바뀔 수 있는 말랑말랑한 영역이거든요. 그 말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이걸 가져갔었을 때 교수님이 여러분들 연구의 방향성을 알기가 쉽다, 어렵다? 조금 희미하다. 근데 작성법 때는 저렇게 배우죠. 근데 실제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논문에 쓰려고 하면 이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오른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언급하는 거예요. 제가 가설 도출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10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는 수학 점수가 더 높은 것 같고 여자는 영어 점수가 더 높은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어떤 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고 싶은 주장을 펼치는 것을 가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만의 가설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현상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보고 어떻게 주장을 펼칠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주장을 펼친다면 전 주제를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성별에 따른 과목 점수의 차이 연구 점점 H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갑자기 되게 있어 보이죠.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T-테스트라고 하는 집단을 비교하는, 두 집단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되게 천재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장을 펼치는 거에 대한 주제를 만들 수 있고 연결되게 그 주제에 따른 분석 방법이 결정돼 있어요. 그 더 나아가서는 결론 및 제언과 한계점까지도 결정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논문의 흐름,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연구의 방향성, 그리고 저 연구 주제와 이런 분석 방법, 그리고 어떻게 측정할 것까지 결정한다면 연구 계획서 혹은 연구 설계라고 불리는 거예요. 연구 설계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40-50페이지를 써가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금 했잖아요. 가설, 주제, 분석 방법, 내가 하려고 하는 설문지, 측정할 설문지 혹은 방법, 혹은 가설, 주제, 연구 방법,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질적 연구의 방법론들. 그러면 한 페이지 안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아무리 많아도 5페이지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페이지 수가 줄어드니까 혹시나 교수님이 리젝한다고 하더라도 마상이 적겠죠. 여러분들이 자꾸 교수님한테 가져가서 실패했던 이유는 연구 설계 형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론과 이론적 배경을 되게 장황하게 써서 가져가기 때문에 교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이 교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바쁘시잖아요. 근데 40-50페이지를 가져갔어. 그럼 교수님이 그걸 다 읽어보실까요? 안 읽어보시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교수님이 나의 연구의 방향성을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이 논문 쓸 때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성법 때는 서론과 이론적 배경을 먼저 하라고 배웠지만 우리는 연구 설계 형태로 혹은 연구 계획서 형태로 교수님한테 가져가고 교수님한테 컨펌을 받으면 그 이후에 서론과 이론적 배경을 작성한다. 그러면 시간이 줄고 우리가 말했던 2개월, 3개월 안에 논문을 쓸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 욕망에 대한 문제.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지도 교수님이 원하시는 주제를 진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주제를 교수님한테 가져가게 되죠. 대부분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 되게 괜찮은 주제다. 잘 진행해봐.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저한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대표님, 교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건 이거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 속뜻은 뭔지 아세요? 이거 내가 모르는 주제인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는데? 이거 한번 너가 잘 살아남아봐. 만약에 그걸 교수님이 진짜로 허락했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연락이 와요. 아, 누구누구야, 내가 해외학 술지를 한번 했었는데 요 척도가 너랑 비슷한 것 같아. 요거 바꿔서 진행하면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런 코멘트가 없다 라고 하면 교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제를 잘못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교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고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교수님의 배경 지식 안에 들어가 있는 연구, 지금까지 교수님이 연구했던 연구, 맞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교수님이 배출했던 제자들의 연구, 그 두 가지 연구는 교수님의 배경 지식 안에 들어가 있는 연구죠. 그 연구 안에서 확장성을 가져서 연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게 교수님과 함께 협업해서 논문을 통과하는 방법이고 논문 컨설팅 업체에게 의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론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분야를 막론하고 인문사회, 사회과학 아니면 공학, 자연계 분야를 막론하고 다 적용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수님 결정되셨죠? 리스나 DBP야? 아니면 논문 검색 사이트에 검색창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치시면 돼요. 고려대학교 띄고 홍길동 교수님 이름을 치는 거죠. 지금까지 교수님이 썼던 연구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교수님이 배출했던 제자들의 연구가 다 나오죠. 그 중에서 교수님의 연구 하나, 그 다음에 배출됐던 제자들의 주제를 조합하는 방법인 거예요.
혹은 교수님의 주제 하나랑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연구, 그 중에서 내 거랑 좀, 내 현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거를 조합하시는 방법. 교수님 연구를 찾아봤더니 1960년대가 마지막 연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트렌드랑 맞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주심 교수님이라고 하면 부심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 거 하나, 제자들의 연구는 계속 배출되고 있을 거니까 제자들의 연구 하나를 조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수님 연구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첫 번째 연구자가 양육 태도가 수학 성적, 두 번째 연구자가 자아 존중감 영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예요. 그러면 교수님의 자아 존중감과 선배 연구자의 수학 성적을 조합하게 되면 자녀의 자아 존중감이 수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렇게 되겠죠. 그 검색창에 자녀 띄고 자아 존중감 띄고 수학 성적 엔터. 없으면 내 거, 있으면 다른 방법. 이렇게 주제를 빠르게 잡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이 조금 비굴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다 이제 다들 성인이시고 또 각 업계에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으시고 전문가라고 듣는 분들인데, 이게 저희가 11년 동안 비굴하다고 느끼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논문 심사장에 들어갔었을 때 심사의 요소를 결정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논문 심사에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지도 교수님이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구 방법론 혹은 연구 결과의 유의성, 통계적으로 잘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적 연구로 잘 나오거나 내가 주장했던 바가 맞았어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100건의 논문 중에 내가 주장했던 대로, 내가 세웠던 가설대로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분석해보시면. 100건 중에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가설대로 잘 나오는 경우는 10건도 채 안 돼요. 10건 미만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괜찮은 컨설턴트나 괜찮은 사람이랑 연구를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장했던 바로 잘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이켜 볼게요. 우리 추측을 해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주제로 진행했어. 그러면 중간중간에 도움도 못 받아, 교수님한테. 어쨌든 꾸역꾸역 해가지고 논문 심사장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적이 될까요? 동지가 될까요? 예, 적이 되겠죠. 신랄하게 그 결과에 따라서만 심사하시겠죠. 왜? 일단 자기가 모르는 주제고 도움을 받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결과가 안 났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밖에 심사를 못 하잖아요. 객관적. 거기에 주관성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동지라고 적어놔요. 동지. 교수님을 동지로 만들고 논문 심사장에서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이 들어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교수님이나 아니면 배출했던 선배들의 주제로 진행을 했어. 그걸 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내 연구는 우리 교수님의 자존심이 돼요. 왜? 교수님의 연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를 갔는데 똑같이 아까의 통계 결과처럼 안 나왔어요, 결과가. 자, 그랬을 때 심사장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 교수 그거 왜 안 나왔냐면, 박 교수 그거 왜 안 나왔냐면, 원래 내가 했을 때는 구조왕 정식으로 돌렸는데 내 제자는 그거를 집단을 한정시켜서 아니면 집단을 분리해서 다집단 분석으로 돌려서 결과가 안 나온 거야. 원래 잘 나오던 연구였어. 그리고 이거 설계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죠. 왜? 아까 앞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교수님의 배경 지식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죠. 논문 통과를 결과 변수로 두고 교수님의 연구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연구를 진행했던 집단 A, 그렇지 않았던 B, t-테스트로 돌려봤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엄청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엄청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지금 주제를 못 잡고 있거나 지금 주제에 교수님이 안 잡아주거나 아니면 내 연구를 봐주지 않거나 다 여기서부터 비롯돼요. 다 여기서부터. 세 번째, 주제 선정에다 어려움이 있어요. 연구 주제는 포화 상태인데 나에게 교수님이 참신한 연구를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신함이 남들이 쓰지 않았던 연구가 아니라 어떤 보편성, 잘된 연구를 가지고 확장성 있게 지역과 대상을 변경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혹은 연구자가 아쉬웠던 점을 내가 대신 가져오는 형태. 그러면 처음 잘된 연구,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그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통계적으로 P값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번 정도 실험을 했을 때 95번 정도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5번 정도 빗나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5번 정도 빗나갈 확률을 확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robability라고 하고 그리고 통계에서는 유의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논문에서는
앞에 있는 probability의 P를 따서 P값이라고 하거나 P를 붙이거나 아니면 별표를 붙이는 형태로 논문에 기재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가 별표가 붙어 있다고 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연구에서는 좀 더 보편성을 가지고 연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라는 거죠. 그럼 별표 두 개는 뭘까요? 100번 실험했을 때 99번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한 번 미만으로 빗나갈 확률. 별표 세 개는 100번 실험했을 때 99.9번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0.1번 정도 빗나갈 확률. 보편성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여러분 주제가 어렵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까 앞서 얘기했을 때 내가 세웠던 주장대로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가 10%도 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면, 통계로만 접근한다고 하면 교수님과 제자들 주제에서 결과가 잘 나왔던 P값에 별표가 붙었던 결과들만, 주제들만 가지고 와서 내 걸로 조합시키겠죠. 두 번째, 아까 아쉬웠던 점을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연구자가 아쉬웠던 점은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연구를 막 진행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는 거죠. 아,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내가 진행하거나 다른 연구자가 진행해주면 좋겠어. 내가 여기서는 노인들의 전체 노인으로만 진행하고 있는데 노인들 중에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데 경도인지 장애랑 비장애인으로 한번 나눠서 진행해 볼게. 장애도 등급이 있는데 등급별로 한번 나눠서 진행해 볼게. 그걸 아쉬웠던 점에 재원에 적는 거예요. 그럼 논문의 확장성이 생기죠. 그리고 그 확장성을 누군가가 가져와서 진행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가져와서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면 뭐예요? 앞에 있는 논문이 레퍼런스가 되고 그 논문이 연계성 있는 논문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논문이 뭐면 제일 좋아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지도 교수님이 가장 좋은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예요? 주제를 잡는 방법에서 교수님 이름과 학교를 엔터 누르면 선배 논문과 교수님 논문이 나왔는데 거기서 교수님 주제 하나, 선배 논문 하나, 좋아. 교수님 주제 하나 내가 하고 싶었던 주제 좋아. 뭐 부신 교수님 거 좋아. 그 다음에 P값이 잘 나왔던 것만 좋아. 그 다음에 재원과 논의 좋아. 벌써 5개가 나오게 되죠. 근데 제가 넣어봤을 때 없으면 내 건데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있으면 다른 방법이 요거예요. 이거는 교수님들과 많은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이 많이 쓰는 방법. 뭐예요? 그 연구에서 대상 집단과 지역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5가지 방법 중에 대상 집단과 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뭐예요? 최소 10개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다 교수님의 배경 지식 안에 들어가 있고 통과가 가능성이 높은 연구들. 교수님과 제자들 주제를 조합한 상태에서 대상 집단과 지역을 변경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거의 겹치지 않는, 그리고 논문에서 얘기하는 참신한 연구가 되게 됐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논문이 왜 어려운지와 그 다음에 그 3가지의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지 살펴봤어요. 오늘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